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역학과 에너지. 이번 시간에는 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힘의 정의라는 것은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네모 반듯한 종이를 힘을 가해서 구긴 다음에 이 구긴 종이를 이렇게 던져버리면 모양도 변했고 정지 상태에서 있던 물체가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었으니까 이런 것들은 힘이 작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이를 접어서 던진다는 모양도 바꾸고 운동 상태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힘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자, 그러면 힘의 3요소는 중학교 때 배웠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작용점과 두 번째 크기, 세 번째 방향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면 훨씬 좋습니다. 자,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요. 먼저 작용점은 힘을 어디에서 가하느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모난 물체가 있었을 때 힘을 여기서 요 아래쪽 포인트에서 가하면은 물체가 이런 식으로 회전할 건데, 만약에 힘을 위쪽에서 이렇게 가하면은 이 물체가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겁니다. 즉 작용점에 따라서 힘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힘을 이야기할 때 어디에 작용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크기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힘의 크기는 어떤 물체를 약하게 밀었는지 어떤 물체를 강하게 밀었는지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를 화살표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화살표의 크기, 길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힘을 작용할 때 방향도 중요한데, 동일한 힘이더라도 왼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해주는 거랑 오른쪽으로 가해주는 거랑 힘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힘을 완전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힘의 3요소, 작용점과 크기, 방향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힘의 작용점, 어디에서 힘이 작용했는지, 그 다음에 힘의 크기, 화살표의 길이, 그 다음에 힘의 방향, 이렇게 해서 X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몇 도 방향인지 이렇게 나타내는 게 힘을 완전하게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힘의 작용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용선은 힘의 작용점을 지나 힘의 방향으로 연장시킨 가상의 직선을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서 이 방향으로 이제 힘을 줬을 때 이 물체가 회전하지 않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 지점에 힘을 가해도, 그 다음에 이 지점에 힘을 가해도, 이 지점에 똑같은 힘을 가해도 이 물체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물체를 이제 힘을 분석할 때는 요게 힘점이 실제로 작용하지만은 요게 힘점을 이제 이렇게 연장한 요 선상에 있는 모든 지점에서 동일한 힘을 가해도 동일한 힘의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힘의 작용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물체가 이렇게 평행하게 이동할 때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요 상황처럼 이제 힘이 이렇게 무게중심은 정중앙이라고 했을 때 무게중심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점을 이제 가해줬을 때는 이렇게 물체가 회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힘의 작용선이라는 개념은 물체가 회전하지 않을 때 작용된다고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형되지 않는 물체에서, 그 다음에 회전도 안 하는 물체에서 같은 작용성상에서 힘의 작용점을 이동시켜도 힘의 효과는 불변이다는 거, 물체가 동일한 방향으로 똑같이 움직인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물리량이라는 개념입니다. 물리량이라는 거는 물질계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와 같은 양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물리량으로 측정이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만 탐구가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귀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에서 다루는 영역이 아닙니다. 귀신의 존재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냐 없냐를 이제 가지고 이게 과학에서 다루는 학문이다 아니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량이라는 것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크기와 단위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내가 키를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70이라고 하면은 크기만 이렇게 나타냈는데 반드시 이게 크기가 나타냈으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측정했는지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단위를 써줘야 됩니다. 내가 키를 측정을 했는데 170kg이라고 쓰면은 잘못된 표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단위인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물리량은 반드시 크기와 단위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자동차 속도를 110으로 달려가지고 과속 카메라에 찍혔다라고 표현을 보통 하는데 문맥상 110km/h라고 알아듣는 건데 과학에서는 반드시 크기랑 단위까지 같이 써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리량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양으로 나타내 줍니다.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스칼라량이고 두 번째는 벡터량입니다. 자, 스칼라량은 방향은 가지지 않고 오로지 크기만으로 모든 것들이 설명되는 물리량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질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에너지가 이제 크기만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물리량인데 벡터량과 같이 크기와 방향 모두로 표현해야 되는 양이 아니라는 것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자 한 봉지를 먹었는데 500kcal의 열량을 섭취했다라고 하는데 이 500kcal는 이걸로만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내지는 값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요. 과자를 먹을 때 북쪽으로 보고 먹었을 때는 500kcal고요. 남쪽으로 먹으면은 300kcal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남쪽을 향해서 과자를 먹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과자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을 내가 섭취하면은 이 에너지가 나에게 다 그냥 전달된 거기 때문에 방향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양들을 보고 스칼라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벡터량은 좀 다릅니다. 크기와 방향 모두를 가지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크기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이제 정보가 부정확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 진주시에서 서울까지 가려고 하면요. 이렇게 진주가 여기 있고 서울이 여기 있으면 이 방향으로 350km를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방향으로 350km를 가면은 일본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벡터량은 방향까지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속력은 100km/h로 나타내면 끝인데 이거는 방향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1시간 100km/h로 3시간 반 가면은 서울이 나온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좀 더 고급의 정보를 가지고 하면은 요 방향으로 3시간 반을 가야 서울이 나온다 라고 해야 됩니다. 요 방향으로 가면은 3시간 반을 가면은 일본이 나온다 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벡터량은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물리량이고 방향이라는 정보가 추가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고급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힘도 크기뿐만 아니고 앞에서 배웠던 작용점과 방향이라는 개념 때문에 방향까지 생각하면은 좋은 물리량이기 때문에 힘은 벡터량으로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다. 어떤 물체를 이제 힘을 가했을 때 이 방향으로 힘을 줬을 때랑 이 방향으로 힘을 줬을 때 힘의 효과가 다른 뜻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